만약 이 상태가 몇 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홍기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정치, 경제, 특히 경제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쉽게 설명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그까짓 감기 같은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뭐 이런 말을 그냥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서 쉽게 보이지 않는다,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밝은 빛은 보이지 않고요.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지금 지구적 산업 문명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물을 하나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둥 위에 네 개의 석가래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에는 각각 지정학적 구조, 생태학적 구조라는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혀 있는 네 개의 석가래에는 순서대로 산업의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대의제 민주주의, 즉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네 개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물이 바로 지난 30년간 지구적 산업 문명의 작동을 가능하게 했었던 인류 사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요, 이 두 개의 기둥 그리고 이 네 개의 석가래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조물 전체를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그 뭔가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의 원인일 것입니다. 저는 그 네 개의 색깔이가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의 지구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인류의 산업 구조는 전 지구적인 분업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그 가치사슬, 이른바 가치사슬이 지금 전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장비 업체지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은 최근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반도체는 그것이 한국에서 생산되었던 일본에서 생산되었던 일체 화웨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둘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도시의 팽창이 있었지요. 지난 30년간 이 도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 30년의 경향이 지금 역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가격이 57%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 보다 고급인 최고급 아파트는요, 75%,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반값 아파트도 아니고 이제 4분의 1값 아파트가 된 셈이네요. 한때 이 도시화라든가 도시 정책의 규범처럼 쓰이던 말이 있었어요. 밀집 도시, urban buzz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개념에 서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의 그 도시화의 추세는요, 그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습니다. 셋째, 금융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금융화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금융 부분이 팽창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와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의 방향을 금융 및 자산 시장이 선도하고 또 그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경제 전체의 지휘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이렇게 경제적인 방향을 선도할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의 증시는요, 굉장히 높은 어떤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최근의 증시 상승세가 미국 연준의 자금 살포에 힘입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사방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 뉴욕 증시가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배 중에 보면은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흔히 멍텅구리배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동력선에 업혀가는, 즉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엔진에 업혀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요,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유럽 각국과 미국의 정부, 말할 수 없는 무능함과 위기를 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경우가 아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는요, 방역에서의 실패, 또 인종 갈등의 격화, 그 밖에도 각종 사회 위기를 가져온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구조물 전체에 흔들림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생활에서 체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체감할 때가 되면 그건 이미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겠죠. 코로나19는 지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30년간 살아온 이 지구적 산업 문명의 틀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어쩌면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태가 얼마나 갈까요?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마법의 탄환, 즉 한방의 해결책 같은 건데요. 바로 백신의 개발입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것만 140개 이상의 단위에서 백신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미 상용화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중반 혹은 내년 말에는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어요. 저는 병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문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내년 중반이나 하반까지 그 성공적인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태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항체 지속 시간의 문제입니다. 모든 백신이 우리가 그 맞은 홍역 불주사처럼요, 일생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 항체가 3달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불길한 연구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3달 반 만에 또 다른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설령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셈입니다. 두 번째는 항체 형성률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를 이끌고 있는 총책임자죠. 이 파우치 박사는요, 지난 6월 말 개발될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75%만 돼도 자신은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4명 중에 1명은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셋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적인 백신 저항률의 문제인데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행해진 설문조사를 보면요, 최소한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절대로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 병의 종식을 선언하려면은 전 세계 인구, 그러니까 78억의 인구의 최소한 70%가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령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 상태가 달성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권위 있는 생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나와 있는 각국 전문가들의 설문지에 따르면은 한 2025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경제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저런 준칙들, 이런저런 그 규칙들에 얽매이지 말고요,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실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국가와 사회와 경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동하고 또 도우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는 비상시의 경제체제로 이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오래 사귀던 애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애인이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할 일이 있다. 몇 개월 정도로 하면은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그냥 기다립니다. 하지만 애인이 나가 있는 기간이 만약에 5년이라면, 그리고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 아무런 기약이 없다면, 이건 상황이 다르죠. 떠나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방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목표하고 경제 설립이라는 목표를 사이를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계속 지금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 이런 사태가 만약에 몇 개월 안에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버텨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만약 이 상태가 몇 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만 뉴 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 사태에 합당한 뉴딜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말이요, 너무 남용되고 오용되다 보니까 그저 그냥 정부가 돈을 푸는 게 뉴딜이다 이런 식으로 희화화된 면이 있어요. 뉴딜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뉴딜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은요, 1933년 대공황 절정기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그가 선거운동 유세 과정에서 말한 바는요, 정부가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경제학과 이전까지의 관행적인 경제정책하고 과감하게 결별하고 파격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미술인들도 있고 연극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당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삶을 꾸려야 하는 분들인데 지금 일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소득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정부가 모두 고용을 합니다. 모두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일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미술인들, 연극인들을 전국을 순회시키면서 학교 건물, 여러 관공서 건물에 벽화도 그리고 거기서 연극 공연도 시킵니다. 파격적이죠. 근데 이게 바로 30년대 루즈벨트 정권이 실제로 했었던 바입니다. 이건 또 어떤가요? 균형 예산을 맞춰야 하는 게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가 균형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요, 아예 정부 재정 장부를 두 개로 찢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공채의 이자를 갚고 등등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의 일반 회계, 일반 재정하고 아예 분리를 시켜서 자본 회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는 겁니다.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1932년 스웨덴에서 집권했던 사회민주당 정부가 했던 일입니다. 파격적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경제학 교과서와는 거리가 먼 파격적인 뉴딜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고용보장제, 영어로 job guarantee라고 하는데요. 이 논의가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춰 보면은요, 한 3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또 우리가 저번에 그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비슷하게 한번 경험했던 또 파격적인 정책이 있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시장은요, 이 불안정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업자냐 취업자냐 이렇게 나누기 애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사태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취업이냐 실업이냐로 나눌 게 아니라 기존에 얻고 있었던 소득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소득보장보험이라는 사회보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들이 너무 낯설고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경제 정책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행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지구적 산업 문명이라는 구조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확언하기 힘든 장기적인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나서서 파격적인 실험과 행동과 협동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명한 말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 그 자체, 그것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